네, 6월 10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돌아온 종대 타임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국내의 정세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하실 분 윤건영 의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뭐 이렇게 안녕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 분명 이 시간에 70만 돌파했다고 막 박수를 쳤거든요. 네. 이 선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속이 사가셨는지 한동안 또 유튜브 보기 싫으신지 정치 뉴스 끊으시려고 하는 건지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태블릿 PC를 뒀는데 네. 이 의원님 이 선거 결과에 마음 아프신 분들한테 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글쎄 뭐 한동안 조금은 더 가겠죠. 예, 당장은 제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한들 좀 속상한 마음, 예. 약간 상실감이 특히 서울에서 나타났고 여기서 예.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하되 희망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너무 애틋한데요. 다시 한번 만난 날을 기대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세게 예방주사를 또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런 민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서울의 국회의원이시고 또 서울 선거에도 관여하셨는데 윤건영 의원님 이번 결과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너무 아프죠. 저희가 반성해야 되고요. 성찰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선거, 이겨야 될 선거를 놓쳤기 때문에 시민들 특히 지지층에서 많은 상실감을 느꼈을 거고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독자도 빠지고 아프죠. 아픈데 사실 저도 정신을 좀 차리기 힘들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2, 3일 동안 상태가 안 좋았다. 네. 윤건영 의원도 비슷한 상황. 다들 그렇지 않았을까요? 상태가 안 좋았다. 근데 예. 그러고 있을 수는 없고 예. 저희가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뭐 예방주사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경고의 예고편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다음 선거에 이번 지방선거는 굉장히 좋은 학습 자료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제대로 모의고사 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시험 예방주사이기도 문제가 하고. 예. 세대 간 또 부동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투표 행태들이 출현해 가지고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학습해야 될 사안입니다. 따로 한번 본격 코너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시사에서도 매번 큰 선거가 있고 나면 웹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다양한 200개 정도의 문항으로 민심들을 깊게 여쭤보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그 기사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시도록 하고요. 두 분을 같이 모신 이유는 또 이제 대통령의 긴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 못 봤는데 시진핑 주석이 1박 2일로 방북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짚어볼 것들이 많고 심지어는 오늘은 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여전히 심지어 정확히는 미국이긴 한데 멈추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쭤볼 게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출국을 했는데요.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습니까? 이번 일정에서? 우리 또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시는 예. 이런 행사에 특히 더 그러시겠네요. 예. 윤 의원님 말씀. 그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정도 국력이면 이제 G7에서 초청 받았다 그래서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크게 할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G7 정상회의라는 건 주재국에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서 초청하는 거고요. G7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를 끌어가는 소위 말하는 주류 메인스트림이잖아요. 메인스트림이 우리를 왜 불렀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상을 필요하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라는 게 첫 번째고 저는 두 번째로 EU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외교에서는 EU를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여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위주이긴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EU가 세계에서 단일 블록으로는 가장 큰 무역 시장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환경이라든지 무역 규제가 아주 촘촘한 집단이고 해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이 이 규제 외교라고 봐도 된다라고 봐요. 두 번째 부분은. 즉 그러니까 촘촘한 규제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그걸 끌어가는 AI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가시지 않았나라고 봐집니다. 저는 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에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 계실 때 그때 추천서적이 제레미 리프켄의 유로피안 드림. 그랬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봤어요. 잘 썼더라고요.
자, 그게 지금 20년이 채 안 된 얘기입니다. 오. 그때 그 책에서 2007년에 얘기했던 나왔던 예. 책인가요? 예, 예. 그 책에서 야. 얘기했던 그 비전과 예. 또 우리가 유러피언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 성장, 또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이런 성장에 대한 비전이 그 이상 훌륭할 수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오늘날 그래도 유럽이 자꾸 주변화되고 밀려나면서 또 이번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 이 대통령, 이 대통령. 예. 계속 그 트럼프한테 뺨 맞고. 예,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죠. 안 좋단 예. 말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괴롭히는 게 우리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약간 좀 뭐랄까 이제 그 답답함에 또 토로가 이란 전쟁에 대한 빠른 극복, 예. 그 다음에 공급망의 재균형 이런 문제들 지금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예. 그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번에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20년 만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다. 예. EU 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되게 원해요. 네, 저희가 EU에 가서 EU 관계자분들 만나보면 왜 우리를 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중에 조금 경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EU 외교는 굉장히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고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 가가지고 가져올 성과들이 꽤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통상 또 해외 순방을 대통령이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이던데 사실 문답은 아니었고 좀 풀어 쓴 기사여가지고 길진 않던데요. 아니 제목이 인터뷰인데 이거 보니까 인터뷰가 아니에요. 네. 해설 기사야, 분석 기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트럼프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트럼프 시절에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는 게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란 전쟁에 있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북핵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언급돼 있긴 합니다. 네, 아니 전반적으로 그 어떤 이해를 돕는 안내문 같은 기사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지. 집권하고 1년 동안 이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집권을 했고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인가. 근데 여기 이제 기사대로 봐더라도 전반적으로 느끼는 그 분위기가 1년간 많이 회복이 됐다. 예.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이렇게 붕괴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기간에서 이 대통령이 역사적인 어떤 문턱을 넘었는데 운도 좋았다. 반도체 그때 붐이 왜 그때 맞춰서 부냐? 그러면서 코스피 8,000 넘은 거. 이 얘기를 굉장히 그 무게 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 한국이 그 회복되는 에너지와 활력, 그런 걸 끌어가는 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주목해야 될 매우 좀 역동적인 그런 나라라는 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다른 이야기인데 그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낯선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배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재명 정권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순방을 앞두고 해외 외신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독자들이 잘 봐야 돼. 코리아라는 나라의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해. 라는 설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뭐 깊이가 아쉽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다녀와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수 있겠다 기대하게 되긴 하는데 다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미중 위주로 외교를 보다 보니까 이번 EU의 어떤 성과나 과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대통령 환송식 이야기가 훨씬 국내적으로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환송식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사실 당대표가 환송식에 안 가고 총리가 그 고건 총리 이후로 처음 갔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의전이라고 한다면 또 청와대 생활을 하셨던 윤건영 의원님 입장에서는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우선 어려울 때일수록 청와대 설명을 온전히 듣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최소화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사태라든지 예. 이런 상황에서 좀 부담을 덜 주는 거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잖아요. 저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라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복잡하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예, 복잡해집니다.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러지 말고 온전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한 거잖아요. 예. 그걸 인정하자. 아하. 그래야 최선이다. 확실히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그 어떤 저력이 느껴지는 게 방금 나온 속보가 지금 똑같거든요. 어떻게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책 해석이 부적절하다라고 청와대가 방금 입장을 냈네요. 하지만 정당에 민주당에 계시지 않은 김종대 의원님은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날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러시죠. 이번 선거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예상보다 강한 톤의 예.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건은 그 다음 날 벌어진 일이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안 됩니까? 예. 왜 당연히 연결이 되죠. 세상에 이해 못할 일도 많습니다. 윤건영 의원님의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보는데 또 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 똑같이 김민석 총리도 나가지 말아야지. 근데 김민석 총리는 또 나갔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비교되는 효과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해설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또 이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을 또 중재하셔야 되는 역할에 계시다 보니까 최소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60항쟁 기념식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두 사람의 이야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당대회 저 김민석 염두에 저 두고. 사진 보면은 너 어디 갔었어? 너 어디 갔어?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가 그럴 리가 있냐? 아하. 네가 나 대신 갔잖아. 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렇게 시원하게 또 해설을 3자의 관점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참 골치가 아픈 상황들이 좀 심화될 것 같긴 한데요. 대통령이 또 돌아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는 그러면 중국으로 북한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혹시 윤건영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나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정을 하든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안 하는 것도 메시지고요. 예. 뭔가를 하시는 것도 메시지고 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해석의 영역이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당에서의 해석의 태도는 각자의 위치에서 보지 말고 예. 공동의 시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나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이랑 겹쳐가지고 그 국내 언론에서 좀 덜 다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방북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북한 평양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뉴스인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두 사람이 1박 2일 동안 이제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오냐 마느냐를 관심을 끌었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 하나의 또 이것도 시대 변화의 새로운 모습인데 그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말입니다. 예. 항상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고려했습니다. 미국 기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중국이 북한을 상대할 때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도록 선은 안 넘고 고선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협조적인 태도를 안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7년 전에 갔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저기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예. 문재인 트럼프하고 완전히 그 기대되던 정상회담이 그냥 노딜로 네. 완전히 망가졌을 충격적인, 때. 예. 그리고 한 2달 있었나? 그다음에 시진핑이 거의 바로 중국을 평양에 갔다고 봐야죠. 간 거예요. 예,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은 미국이 하고 북한이 대화를 하는데 본인들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그 큰 틀에 그 협상판을 옆에서 이제 관여하기 위한 어떤 이런 차원에서 간 거지 미국과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중국의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중국의 행태를 보면은 옛날하고 달라진 게 미국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외교를 한다는 거죠. 아, 이제 미국 신경 쓸 필요 없습니까? 미국에 대한 고려와 배려 없이 오. 북한하고 그냥 할 말을 하는데 시진핑이 평양에 가기 전날 김여정 담화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핵보유국은 우리 불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불태란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오라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해 말이 없는 거는 예. 아니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에 나 부담 안 느끼고 북한 갔다 오게. 어머. 난 그렇게 보여요. 국제 질서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이제 그것을 반영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 5월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갖고 한번 들이댔잖아요, 시진핑이. 예. 그래서 이제는 신형 대국으로서 내 갈 길 가는 거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게 어떻게 외교냐. 예. 뭔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진짜 큰 변화일 텐데 나는 실제로 그 변화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기도 하셨던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시지 않습니까?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실 것 같은데. 방금 선배님 분석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선배님 말씀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 틀 내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전략적 관계라는 거예요. 전략적 협력 관계, 협조 관계. 전략적 관계라는 건 뭐냐고 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북중이? 뭐냐고 하면 이게 세계 질서가 미중 경쟁 구도로 들어섰다. 그 속에서 북한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인정한다. 라는 거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비핵화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북에게는. 그런 것들 걷어내 준 거예요. 중국이? 쉽게 말하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라는 뒷배를 차고 있는데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뒷배가 하나 더 확실히 생겼어요. 제대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북을 갈 때 시진핑이 왜 가는지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유는 딱 하나다. 왜? 북한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고 러시아로 경도되는 게 있으니 중국이 뭔가 좀 관리 차원에서 간다라고 했는데 그 기대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보수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굉장히 무게 있는 해석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정상 합의문 중에 외교 법률 군대 영역 간의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처음 보는 용어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군대.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과 중국 간에는 연합훈련이라든가 어떤 공동의 안보 협의기구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에는 우호 조약이 체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사협력이 제도화됐다거나 또는 실제 어떤 군사적인 어떤 협력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하고는 전혀 다른 동맹인데 이번에 군대 간에 소통 협력을 한다는 거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우리한테는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중국에다가 연합훈련하자, 군사 협력하자 이런 말을 내뱉고 있던 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협력하니까 중국하고도 한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우는 길게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통한 어떤, 태평양으로의 어떤 중국에 진출하는 항만을 확보한다거나 또는 어떤 원자재 공급망, 관광객, 무역,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어떤 전방위적인 그 협력을 예고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변화가 느껴지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보세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초입에 서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외교안보 기자회견으로 연결되는데 제가 그나마 위안을 삼고 안심이 됐던 건 대통령께서 포지셔닝을 정말 잘 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비핵화 부분. 그러니까 선동결 후 비핵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상. 이 말은 그동안에
한반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아, 이게 이게 단계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레토릭으로서도. 단어를 뒤로 예. 밀어버리는 것 자체가 뭔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주 과감하게 지금 안 되잖아, 비핵화가. 현실을 인정해야지. 제재도 안 먹히는데 예. 빗물이 다 숭숭 뚫려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북한에 대한 동결부터 시작해야 돼. 모라토리움부터 시작하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 관계가 보다 더 한 단계 질적 변화를 하는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변화의 초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 있는 핵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동결시키는 조치부터 가자라고 해서 그 키를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열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바로 안 뚫리면은 중국 러시아를 통한 어떤 그 우회적 접근이라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사실 동결도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모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북한도 미국하고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은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그 모든 한계로. 대화에서 나온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죠. 예, 비핵화라는 그 비핵화라는 거 옛날에 CVID라 그래가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런 거를 얘기해야 하는 어떤 비핵화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이라든가 협상의 어떤 선결 과제로 내놓을 필요가 전혀 없고 비현실적이니까 일단은 어떤 동결을 한다든가 감축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갈 수는 있는 거죠. 네. 지금도 미국의 국무부의 주요 인사들 대부분은 CVID를 주장합니다. 아, 그렇죠. 여전히 정신 못 차려요. 지금의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초래한 게 사실상 미치게 과거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할 때마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보유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북한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의 그 보수 인사들은 이제 늘 이제 한국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는 또 이제 반미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칼럼까지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너무 고립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칼럼 쓰면서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반미다 이런 식의 칼럼도 쓰던데. 아니 그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전화기였죠? 그런 현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슬픔의 5단계에서 일단은 분노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정을 하잖아요. 지금 2단계까지 온 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이럴 리는 없나.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3단계가 와. 3단계 뭐예요? 이제 그 협상 단계. 거기까지 가면 좀 다행이네요. 예. 4단계 수용, 적응, 5단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5단계 중에 2단계에서 보여지는 히스테리적 현상. 한미 관계의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국 일부의 어떤 보수적인 혹은 극우적인 인사들의 태도다. 예.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럼 우리로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기념 식수를 했더라고요. 예. 그 장면을 제가 북한 방송 통해서 북한 방송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예. 정부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혹시 저 혼자 따로 본다고 생각하실까봐.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봤더니 과거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할 때 판문점에 우리가 기념 식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북측 실무자들이 기합을 하더라고요. 왜요? 보통 못하겠다고. 하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나무를 같이 심는 거는? 기념 식수하는 장소가 MD에선 이남, 우리 쪽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측 실무자들이 최고 존엄께서 심는 기념 식수를 너네가 잘 관리할 수 있어? 그 나무가 혹여라도 넘겨주기 어렵다.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그 설득하는데 꽤 오래 시간 걸려서 MD에서는 딱 경계 지점에 지금도 판문점에 가보시면 경계 지점에 1953년 휴전에 때 나왔던 단송 소나무를 이제 양 정상이 심었죠. 백두산 흙과 한라산 흙을 가지고 와. 기억납니다. 근데 백두산에는 흙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왜?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을 캐서 이건 뭐 그쪽의 설명인데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식물을 캐서 식물의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을 탈탈 털어서 모아서 왔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전이 있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가서 할 때는 거기서 식수를 하고 싶고 오셨거든요. 평양에서. 그거 나무 실으러 가느라고 산림청장까지 갔잖아. 산림청장이 그때 저 소나무 싣고 올라갔잖아요. 정상회담에서의 식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비하인드와 에너지와 인력이 드는 문제이군요. 그런데 이번에 합수를 했죠. 합수 물을 섞었다고요? 물은 다 섞습니다. 한강의 물과 제동강의 물을 섞어서 보통 합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식수를 같이 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게 북한 실무자들이 그럼 뭐 많은 걸 양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중국 실무자가 양보한 건가요? 뭔지 모르겠네. 눈에 띄는 일정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미국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어떤 밀착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한미일의 어떤 뭐 구조 안에서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예전 미국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좀 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전쟁과 동맹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늘 나오실 때마다 여쭙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 미국과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소통해야 될까요? 더 이상 동맹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한미동맹이 더 이상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니네들이 자각해라. 제발. 트럼프 시대는 그게 우선이다. 라는 말 제가 만날 때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데 국익 위주의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봐져요. 어쨌든 트럼프라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매일매일 바뀌죠.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상수잖아요. 상수를 두고 우리의 최고의 지향점은 국익.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과거엔 이 정도 발언하시면 난리가 났는데 이제 미국이 워낙 그래가지고. 근데 요 미국의 지금 어떤 그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려면 지난주에 6월 7일에서 8일 사이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제발 좀 자중하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때는 미사일 공격할 때 미국에 통보도 안 하고 나중에 양해를 구했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공조하던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건 레바논에서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막 급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확전은 안 됐거든요. 그 내막이 뭔가 이게 언론에 별로 안 나왔던데 그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이스라엘, 이란 양쪽에 마쿠 대화를 해가지고 싸우지 말게 그거 말렸더라고. 비상수단을 쓴 거예요. 비상수단을. 그러니까 이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은 자제하겠다. 그런데 그걸 자제시키는 동안에 미국이 뭘 약속을 해줬겠냐고 이란에다가 더 공격 안 할게 참아. 미국이 그 캐슘 섬이라고 호르무즈 해협에 그거 때리니까 그 보복으로 막 쿠웨이트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건 6월 3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이러니까 트럼프가 급해가지고 이란이 막 그 미사일 쏴대니까 언론에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쿠웨이트에 쏜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쏜 거야. 갑자기 이란 편 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공격해서 쏜 거야. 이러니까 오해하지 마. 이러면서 트럼프가 얼마나 급했는지 이란 변호인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 7일 날 8일 날 또 양쪽 주저앉히느라고. 그럴 거면 그냥 종전을 선언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는 빨리 손 떼고 나와라 그냥.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황은 진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의 일단 위신이 정말 예전 같지 못하죠. 방금 말씀처럼 예전에는 그냥 기침만 해도 꼼짝 못하던 상황인데 지금은 뭐 기침이 뭡니까? 그냥 큰 소리 뻥뻥 쳐도 같이 책상을 치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중동 전쟁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아요. 지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리하게. 네. 아, 이 상황은 예를 들어 보십시오. 미국은 빠른 종전을 원해요.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 안 확실한 종전을 원해요. 빠른 거하고 확실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 그리고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 지형이 또 달라요. 양반. 모든 게 전쟁에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 잘 안 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을 깨지는 못하겠지만 절대 이걸 순응하면서 갈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란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국제 정치의 트렌드라고 보는데 트렌드. 자 이스라엘이 미국을 흔들어대요.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을 흔들어대요. 오. 이것도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과거에 약한 나라가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강한 나라를 쥐고 흔드는 현상. 예. 이게 비슷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시진핑을 평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핵 보유에 대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둘 다 핵 보유국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북한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래 보면은 요즘은 강자와 약자가 옛날에는 서열이 있었는데 예. 요즘은 요즘은 이제 전쟁 양상이 비대칭 전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약자가 강자한테 비대칭 전쟁, 비정규전으로 엉겨붙어 가지고 판을 짜네. 예. 이러다 보니까 힘의 서열이 파괴돼 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비슷비슷하게 일어나더라 이게. 러시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끌려다녀요.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여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전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리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또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뭐 증시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요새 정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지만 비축유라든지 석유 문제는 일정하게 맡고 계시지만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격타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뭐 대한민국 경제는 잘 방어하고 있죠. 나름 선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윤석열 때하고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이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일 끝나 이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한 달 후에면 끝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제일 고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지고 가야 될 짐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종대 의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게 선거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좀 솔직하게 어떤 이 상황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이제 구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뭐 이제 어떤 우리 에너지 공급망 산업 정책에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런 어떤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어떤 그 고려 없이 어떤 그 경제 논리만으로 우리가 그 사회를 예측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아니 이 총성이 가득히 들리는 포성이 들리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플랜 B를 이제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트럼프의 미래에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여튼 우리가 잘하자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라는 변수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 좀 탐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 선거가 있긴 한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요? 트럼프는 역시 예상이 불가능한 존재로. 네. 중간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둡다는 전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쓸 뿐이 아니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신경 쓸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더 좀 불안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결과가 적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너무 트럼프가 폭주하지 않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게 세계 질서와 평화에 모두의 좋다. 평화를 위해서. 좀 무섭네요. 그렇죠. 트럼프의 운명 좀 예측해 주신다면요. 글쎄, 뭐, 일단은, 트럼프의, 내가 뭐, 그분의 그 노년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행태를 보면은, 진짜 어떤 심리적, 또 더 나가서 육체적 건강까지도 나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인지 부조화 발언,
이게 뭐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말까지 일 안 하고 종전 합의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지. 주말에 된다고 하던 게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2주 안에 된대. 그 얘기 하자마자 미사일 날라다녔다. 중동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하나의 어떤 위기 관리 내지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질서를 갖다가 매니지먼트하는 능력은 이미 상실한 거고. 예. 거기에다가 인지 부조화 현상까지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은요, 이러는 와중에서도 사회가 안 망하는 거는 시스템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살아있고, 선거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폭군이 있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어제 트럼프가 인터뷰하다가 부정선거 얘기하다가 마이크 빼서 집어던지고 밟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ABC 방송인가 그 인터뷰 중에 예. 앵커가 뭐라 그랬냐, 부정선거 증거대시라고 한 번도 증거된 적 없다 그러니까 뽑아서 내팽개치고 그냥 걸어서 나와버려서 밟아버리고. 저거는 인지 부조화 정도가 아니라 본인 그 멘탈 관리가 아예 안 돼요. 네, 그 건강이 걱정된다는 게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심지어 이제 미국이 아니라 한국도 사실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만큼의 상황까지 닿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선관위가 아주 큰 잘못을 하면서 부실 선거라고는 하지만 또 여전히 잠실에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잠실에 초기에 모였던 2030 세대들의 마음은 저는 이해됩니다. 자신의 참정권이 훼손당하는데 당연히 나서서 예. 요구를 하시겠죠.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황교안 전환길청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게 붙으면서 이게 오염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서 수사를 할 테니 그런 쪽에 좀 맡겨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선관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드리면, 선관위는 그동안 정말 무풍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독립기관이란 핑계로. 그럼요. 예. 근데 독립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또 별건이잖아요. 그러게요. 독립기관일수록 스스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철저해야 되는데 선관위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골맞아 왔던 게 이번에 한 번에 터졌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저는 원포인트 개헌까지 가서라도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야말로 제대로 하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장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니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원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안위 간사이시기도 한데 행안위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특위가 따로 꾸려지나요? 내일 국정조사 특위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내일 11시에 될 텐데, 원 구성은 여야 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금 안 되지만, 선관위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11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거고, 그러면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계획서 채택하고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조가 가동될 겁니다. 그럼 특위 위원들도 이제 양강으로 다 이제 선임이 된 건가요? 아직 특위 위원들은 의장한테 명단을 제출 안 했는데요. 18명으로 하자, 20명으로 하자, 여당, 여야 의석 비율대로 하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건 협의의 문제이니까 충분히 저는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다음 주면 우리가 그럼 국정조사가 이제 가동되는 모습을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좀 빨리 진짜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그 선관위를 개혁한다 그러는 데는 찬성인데, 그 어느 순간 그런 좋은 의도로 선의로 열어진 문으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치고 들어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선거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이거는 또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될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부정선거 시비가 나오고 난리가 난 게 중앙의 독립적 선거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저기는. 근데 우리 한국은 있거든요. 그것도 세계 모범이라고 할 만한 중앙에 독립된 선거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거의 공정성은 나름대로 지켜온 가치인데,
이게 자칫해서 이번에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부정당하는 단계로 가면은 이건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조사의 목적에 이 선관위의 어떤 개혁, 관리 부실을 통해서 더 거듭나는 뭐 선관위로 가야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뭐 저거 해체해버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존재 근거를 공격해버리면은 이거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요. 근데 특히나 의원님이 합리극우연대에 대한 경계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게 되게 그렇게 또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있는 같아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치열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잠실에 왔던 순수한 유권자 운동을 하는 분들하고 이런 어떤 그 힘겨루기 양상도 이거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거를 민주당에선 방치할 일이 아니라 개입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저렇게 그 잠시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민주당이 이건 개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재선거 주장하잖아요, 지금. 전면 재선거. 예, 그다음에 뭡니까 선관위 또 사실 해체하자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저럴 때 도려내야죠. 저럴 때 국민의힘에 자꾸 부담을 줘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를 갈라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부실 선거예요. 선거 관리에 부실이 있었다라는 건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치고 그거는 상종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뭐 이렇게 정파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해결하고 다가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못 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우리 윤건영 의원님부터 저희가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기 방송 중에도 구독자가 1명 줄었어요. 끝자리가 9였는데 8로 바뀌었거든요. 참. 네, 그래서 속상하신 거 아는데 저 나가신 분들 다시 오세요. 그래도 황야에 나가면 춥고 배고파. 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온길 나눠야지. 이럴 때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깨를 부비고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덕분에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에 대한 마음을 좀 달래는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역할을 분발하게 되는 말씀도 드리게 되니까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그럼 마무리 말씀을.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선거 과정은 이겼지만은 상처가 많아요. 예, 또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리가 차이를 확인하는 이런 이것이 나중에 거대한 분열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막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선거 때 감정적인 앙금이 있으셨던 분들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밖에 나가봤자 춥고 배고프다. 우리끼리 이 따뜻한 손을 놓지 말자.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야, 의원님 말씀 효과 있네요. 그렇다니까요. 와, 진짜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야,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70만 만들어주세요. 김종대 매직이. 야. 그래야 저도 이 아픈 사람도 나와가지고 하는데 말이죠. 의원님, 건강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영현님이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 있는 평가를 하되 너무 날선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좀 소중한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거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리고 아픔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릴 말씀 없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좋은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을 하고 경고의 애고폰으로 받아들여서 평가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남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총선과 대선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프리스타일님이 종대현 건승, 노보보도님도 종대현 건강하세요. 또 떠나는 여자 구독 크크 이렇게 그리고 캐치 이님도 매직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네. 역시 김종대 매직 올라갑니다. 저희 올라가요. 네. 900까지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야, 예, 진짜 올라갑니다. 김종대 매직과 함께하면서 오늘 윤건영 의원님한테도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1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선, 한상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